자, 그 수능 완성의 그 유형편, 네, 독서 2강에서 두 개의 복합 지문, 네, 복합 지문이 나와 있는데, 이자의 정당성, 법정 최고금리라고, 네, 중심화제가 잡혀 있는데, 결국은 이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떤 그 과잉 생산 내지 잉여 생산으로 인해서 그것을 좀 더, 네, 수익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그 인식에 대한 변화라든가 어떤 우리 현실적인 영향 부분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 이 이자라고 하는 그 기초적인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정립이 됐는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 부분에서는 그 정립된 그 이자에 대한 그 개념이 네, 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이 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한 글들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근본적인 이론대 그다음에 현실적인 적용 예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지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요. 네, 가 부분에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소주제는 옆에 있죠. 네, 고대와 중세에서 바라봤던 이자에 대한 관점, 한마디로 비판적이었단 내용이었죠. 그래서 지문의 순서를 흐름대로 좀 쫓아가면 네,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네, 이자를 과연 받아야 되는가? 네, 이자의 정당성에 대해서 네, 많은 논쟁이 있었다라고 네, 첫 도입부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네, 고전학파 이전이었죠. 고전학파 이전의 이자에 대한 관점을 보면 네, 없어요. 설명하는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자에 대해서 네, 이자에 관련된 네, 설명 체계가 없었어요. 이거인즉슨 뭐냐? 아예 이자에 대해서 뭔가 더 얹어서 받는다는 걸 생각을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옛날에 좀 그렇게 좋았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고대의 경제적인 특징, 네, 고대의 경제 특징, 또 고대와 네, 고대 또 플러스 할까요? 네, 중세까지 포함해 봅시다. 고대와 네, 중세의 경제 사상이 무엇이었을까? 요거를 큰 틀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자면 화폐의 불임성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사상에서는 화폐의 네, 불임성을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폐는 자손을 낳지 못한다. 화폐는 네, 이익을 창출하면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한 거죠. 즉, 이 말을 이제 여기 중심화제인 이자와 연결해서 보면 네, 이자를 받는 것은 네, 이자를 수취한다라고 하거든요.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 수취는 정당성이 없다고 본 거야. 정당성 없음. 그래서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비판적인 인식이겠죠. 그래서 소주제를 네,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 이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 거예요. 돈 빌려줬으면 원금만 받으면 되지. 아, 좋은 시대였네요. 이때는 돈에 관해서는 네, 정당성이 없다. 그죠?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이자 수취 금지에 대한 생각이 왜 오랫동안 이루어졌을까? 자, 정당성이 없다라고 했었던 거는 네, 화살표로 다시 한번 더 들어갈게요. 이렇게 이자 수취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즉 이자 수취 금지거든요. 네, 요거는 이자를 수취 받는 거에 대해서 네, 금지를 했었던 네, 그 근본적인 맥락을 보면 일단 과거의 경제가 자급자족 경제였습니다. 네, 자급자족의 경제였는데, 네, 자급자족의 경제였는데, 네, 이 자급자족을 한다는 건 결국 어떤 자금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네, 자금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네, 수익 창출하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내용이죠. 기회가 없어요. 왜? 자급자족 경제는 딱 살아갈 만큼만 생산해서 그거를 다 소비하는 시대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 급격하게 바뀝니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잉여 생산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요 전 강의에서 했죠. 잉여 생산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걸 뭔가 불리려고 생각했던 거죠. 예, 요걸 한 통으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자 수치, 네,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네, 영합 게임 상황에서 뭐저저저 하는 그 말이 좀 나오네요. 네,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네, 이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이자를 수취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걸 좀 풀어서 설명한 거거든요. 이자 수취라고 하는 것은 영합 게임이다. 제로섬 게임이다. 어느 한쪽이 많아지면 어느 한쪽은 그만큼 적어진다라는 영합 게임,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한글로 쓸게요. 네, 제로섬 게임 관점을 갖고 있어서 그죠? 네, 돈을 빌린 사람이 네, 소득의 일부를 그죠? 돈을 빌린 사람 소득의 일부를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네, 이자를 주게 된다면 네, 영합 게임, 이자 수치는 결국 영합 게임이다. 결국 뭐가 된다? 돈을 편취, 삥 뜯어가는 걸로 편취로 이해를 했다라는 내용이야. 뺏어가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자, 오히려 그 애덤 스미스나 클라크의 견해를 더 깊게 봐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 중세까지는 이자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왜? 삥 뜯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경제 시대는 자급자족 경제였기 때문에 어떤 그 생산물을 통해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알지를 못했다는 내용이죠. 첫 번째 문단은 이렇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이 이자를 이제 좀 불려가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장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 또는 애덤 스미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이전 시대와 좀 달라집니다. 네, 경제 성장이 빨라지게 되죠.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막 산업혁명에서 막 생산물도 늘어나고 막 자본력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니까 네, 결국은 네, 상황이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자, 상황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생산성이 많이 상승됐다는 요거죠. 그런데 바로 애덤 스미스로 가봅시다.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내 생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뭡니까? 자금의 축적이 발생이 된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생산성이 향상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자본이 축적이 되는 거죠. 이제 돈이 남아돌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금의 축적이 발생이 되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금이 축적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이 네, 확대가 되는 거죠. 네, 시장의 확대가 일어나게 돼서 네, 시장의 확대가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대량 생산이죠. 네, 대량 생산을 통해서 성장의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죠. 성장의 선순환이 작동한다라고 애덤 스미스는 인식했어요. 성장의 네, 선순환, 긍정적인 돌고 도름이 발생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네, 자금이 성장의 선순환이 되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내용에서 뭐가 쌓이게 됩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잉여 자금, 네, 자금이 크게 축적이 돼서 잉여 자금이 쌓이게 돼요. 잉여 자금, 요게 잉여가 남는다는 것이 이것이 이자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요, 빌려줄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먹고 살 거 이상으로 뭔가가 생산이 늘어나고 물자가 남게 되니까 잉여 자금이 발생이 됩니다. 잉여 자금이 발생이 되니까 결국 뭡니까? 이자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자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네, 이자가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누가 했다? 애덤 스미스가 한 거예요. 국부론을 주장했었던 그죠? 네, 시장주의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애덤 스미스가 네, 잉여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네, 불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애덤 스미스의 견해.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네, 베네핏이겠죠? 네, 이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이자는 자금이 앞에서 본 것처럼 저렇게 자금이 축적이 되면 남아도는 게 생기게 돼서 잉여자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잉여자금을 통해서 결국은 네, 대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 자금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부 자금으로 사용을 한다면,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걸로 사용을 한다면, 네, 대부하는 데 사용한다면, 네, 그 수익에 대한 그 대가를, 그 돈이 부족한 사람이 돈을 빌려 쓰는 것도 일종의 수익이거든요. 수익에 대한 그 대가로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자의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수익의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 이자에 대해서 결국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이자가 결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가 이 이자에 대해서 생각한 것에 대한 의의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좀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문단. 이제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자의 정당성을 강화한 거죠. 네, 그래서 클라크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볼 건데, 네,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은, 네, 미국의 경제학자인가 보죠. 자, 자본제를 이용해서 우회 생산에서 이자 성립의 근거를 찾았답니다. 네, 자본제 우회 생산이라고 하는 요 부분, 네, 좀 돌려서 생산하는 거죠. 이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를 그죠? 발견한 거. 이자, 네, 성립의 근거를 마련을 했어요. 클라크가. 저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여기서 우회 생산이 뭐죠? 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문에서 친절히 네, 설명을 했네요. 우회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생산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간접적으로 주변에 뭔가를 만드는 거죠. 마치 사회 간접자본, SOC, 예, 어떤 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걸 텐데, 핵심적인 개념으로 보면, 네, 우회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네, 투자를 통해서, 네, 공장 설비를 만드는 거죠. 공장 설비를 만들기 위한 그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죠? 네, 공장 설비 등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공장 설비 등이 바로 뭡니까? 자본제예요. 네, 자본제에 대한 투자가 바로 우회 생산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장 설비가 갖춰지게 되면 이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바로 상품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네, 상품 생산을 하게 됩니다. 즉, 상품 만드는 데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나 설비, 토지, 뭐 주변에 그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간접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본제에 투자를 해서 상품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네, 그 토대를 만드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직접 생산이 아니에요. 상품을 생산을 유도하는 건데, 상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바로 요 자본제에 대한 투자 요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본제에 대한 이 투자가 오히려 생산성을 높여준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생산성을 높인다. 산업혁명 시대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네,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까? 잉여를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클라크는 아담 스미스와 다르게, 자, 요거 이해됐죠? 우회 생산, 즉, 자본주의 투자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이 일련의 과정인데, 그죠? 네, 자본주의 투입에 따라 네, 발생하는 수익의 차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자본재를 투입하게 되면, 네,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이 될 거예요. 좀 더 올라가겠죠.
생산성의 네, 차이가 발생이 될 거고 그 생산성의 차이는 결국 네, 더 상승되는 거죠. 수익의 차이로 이어지는 거죠. 수익의 차이. 수익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의 차이가 있는데 이 수익의 차이가 바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자 성립의 근거로 본 거야. 아담 스미스는 남은 잉여 생산물로 또는 잉여 자금으로 네, 그것을 대부를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클라크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재, 간접적인 시설 투자를 해서 생산성을 많은 생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이 되네. 그럼 거기에서 이자 받는 것이 가능하게 돼. 왜? 내가 돈 투자해서 너 돈 많이 생산해서 너도 돈 벌잖아. 거기에 따른 나의 대가를 줘. 이 개념이 성립이 됐다라는 내용이지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네, 결국은 네, 우회 생산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요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 뒤에 다시 반복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되는 내용에서 자본재의 양에 투입된 자본재의 양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재의 한계 생산량을 이자의 원천으로 제시했대요. 즉 자본재 한계 생산량이고 요건 내용적으로 알아둡시다. 자, 요렇게 간접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요 자본재의 한계 생산. 이게 무턱대고 무한정으로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투자한 것만큼 그 규모만큼 생산할 텐데 자본재의 한계만큼 네, 생산하는 자본재의 한계 생산성. 네, 자본재의 한계 생산성이 바로 뭐다? 이자의 원천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클라크의 견해요. 자본재의 한계 생산성이 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다라고 클라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가문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